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법이 무엇인지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건축법 체계도 해가지고 여기 아마 이게 서울특별시 어디 저쪽에 영동 쪽 영동대교 있는 그쪽 넘어가서 영동대로 있는데 아마 그 일대 어딜 건데 요거에 대한 사진을 가만히 보면 건축법에 관련된 웬만한 내용들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중에 건축법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냐? 용어 정의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건축학과를 나왔거나 그래서 건축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쉽겠죠. 근데 저같이 사회과학을 공부했거나 이런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요.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법률 용어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또 건축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법 공부할 때 참 애먹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책에 써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써놓은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건축법과 관련된 상세 해설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마 책 두께가 아마 제 손으로 잡을 때 이 정도 되는 두께였는데 두께가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두께 되는 책을 그걸 어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걸 사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냥 말로만 써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렸더라고. 하나하나.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랑 비교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건축법 별거 아닌데 그냥 말로다가 이걸 들여다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건축법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는 거. 이게 사실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은 더더욱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림 갖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관련돼서는 여기 오늘 몇 가지 용어들 살펴볼 거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기본 강의할 때 그때 용어들 하나씩 다 볼 것이고 그럼 건축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거는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용어적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축법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건축.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고 그럼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원래는 5가지가 있어요. 건축이라는 용어 속에 5가지로 나눠진다. 뭐뭐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입니다. 뭐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를 뭐라 부른다? 건축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축하면 뭐만 생각해? 건물 새로 짓는 거 그것만 생각해. 건축. 근데 새로 짓는 건 신축이에요. 그건 건축 중에 일부인 신축이라고 한단다. 그럼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에는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를 건축행위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5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때 건축물을 건축하자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더냐? 예, 설계도면 같은 걸 그려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워 듣는 건축허가 받아라, 건축허가 받아라. 맞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려면 원래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받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지역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국토의 개미 이용해관한 분들에서 뭘 배우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뭐 하는 거였었죠? 그 각각의 지역지구 구역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건 건축이 가능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서 나타나거든요. 특히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은 몇 %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은 몇 %까지 가능하다. 거기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이런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역, 지구, 구역마다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땅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이 땅에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그냥 설계도면 그래가지고 허가신청 들어간다? 그 설계도면 하나 그래서 허가신청 들어가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최소한이야? 200만 원 이상은 그냥 생돈 깨지는 겁니다. 근데 넣어놨더니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여기가 무슨 용도적인지는 아셔요? 라고 묻습니다. 담당 그 공무원이. 그럼 뭐라 하죠? 용도지역이 뭔데요? 참 돌아버린 소리입니다. 용도지역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더냐?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전결정 신청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가능한지 규모는 이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허가권자한테 가가지고 허가권자님 제가 이 땅에다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결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는 신청이 사전결정 신청이라 이 뜻이고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내용을 검토해 보겠죠? 그러고는 그래 자네는 거기다 그런 거 지어도 되네 안 되네 라는 결정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뭘 질 수 있는지 또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한다? 설계도면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때 가서 건축 허가 신청해도 늦지 않더라 얘기입니다.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났었죠?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대. 그럼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건 너 거기다가 그 땅에다 그런 건축물 지어도 돼 라고 허가권자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라는 게 그게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원래 정답인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제로 났었습니다.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착공 신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 허가 못 받았는데 무슨 뭐 공사가 들어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 허가만 있을까? 아니요. 일부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들 그런 것들은 굳이 허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와서 신고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우리 법률 용어로서 허가와 신고라는 게 있는데 허가나 인가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허가를 못 받거나 인가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일정한 서류 같은 걸 갖춰가지고 내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또는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라는 건 내가 서류를 갖춰서 내가 합당한 서류만 갖춰서 갖다 내면 그 신고 필증이라는 걸 끊어줘요. 그러면 신고 접수가 되면 끝난 겁니다. 허가보다도 신고가 더 규모가 작은 것들, 경미한 것들 그렇게 할 때는 신고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허가와 신고라는 게 크게 실무에서는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더냐? 허가 신청하는 거나 신고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허가 신청했으면 그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 따져보고 괜찮다?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신고도요. 접수를 안 받아요. 이런 게 안 됐다. 이게 준비 안 됐다.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 그럼 신고 접수해 줄게. 동의 안 받았으니까 신고 접수 안 해주겠대. 그러면 역시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도 까다롭게 운영하면 그게 허가와 같은 논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조금 더 복잡한 거고 신고는 더 간단한 것들 할 때 신고인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허가 신고라는 게 크게 그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고가 더 쉬운 건 사실이야. 경미한 것들 그렇든 신고를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했으면 이제 뭐 들어가죠?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뭐 한다? 착공 신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때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라든가 그때 뭐 한다? 착공 신고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럼 착공 신고했으면 뭐죠? 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를 시행한다? 시공이라죠. 시공, 공사를 시행하는 걸 줄여서 시공이라고 하죠. 또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누군가 감독하는 자가 필요하죠. 그 자를 말한다? 감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공 및 감리는 거의 같이 나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 봤더냐?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정비법에서는 뭐 했었죠? 준공 인가 받는다 그랬었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 다 끝났다? 사용 승인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사용 검사 받는다. 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네 가지가 나오는데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는다. 라면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사용 승인 받았으면 뭐죠?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는 끝났다. 이제 이게 건축과 관련된 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만 있다냐? 아닙니다. 대수선이라는 것도 있고 리모델 되는 것도 있고 용도 변경도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건축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고치긴 고치는데 크게 고친다. 수선을 하긴 수선하는데 크게 수선한다. 대수선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9가지가 있었어요.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 그래서 여기 미담아 그랬는데 미자를 없애버렸네. 왜요? 미관지구라는 게 내년 4월달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관주가 사라져. 그래서 미관주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런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질런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왜? 내년 4월 달에 시행되니까 건축법도 내년 4월 달에 돼서나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용이 안 나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라고 했었는데 이제 미자가 미관주구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거는 뭐가 들어갈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대수에는 9가지 내용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기억해 놓고 그것이 일부 개정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뭐죠?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뭡니까? 리모델링은 고쳐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칩니다. 대수선하고 다른 게 여기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축은 건축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수선은 말 그대로 대수선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증축하는 리모델링, 그 다음에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로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리모델링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나 공장 이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주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용도 변경은 뭡니까? A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을 B라는 용도로 바꿔서 쓰자. 자, 오늘까지는 여기 뭐로 쓴다? 우리 무크랜드 본사 사무실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쓰던 거 내일부터는 뭐로 쓴다? 여기 카바레로 쓰자. 카바레로 다 바꿨죠? 뭔가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용도로 쓰고 있던 걸 B라는 용도로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한다. 그럼 용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총 29가지 용도의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 29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29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비치시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총 29가지나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에 들어가 보면 또 단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또 4가지가 있어요. 단다다공, 단다다공 해서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것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또 공동주택에는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이걸 아연다기 이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29가지 건축물의 종류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세분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4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도 4가지가 있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에 쭈르륵 있어요. 2종 근린생활은 더 많아 쭈르륵 있어요. 이런 식으로 쫙 나눠집니다. 머리 돌아버립니다. 다 외울까? 못 외웁니다. 어떡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 그때그때 법조문 찾아가지고 이런 용도는 어느 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지? 그런 걸 구분해서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상담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할 때는 그거 법조문에서 다 출력해버리면 돼. 그래서 출력해서 갖고 있다가 고객이 물어. 그럼 잘 모르겠잖아. 그럼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요 라고 얘기해놓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화장지 갖고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때 내가 그거 출력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다 들고 가가지고 이분이 이러이러한 건물 진료한다고? 그럼 이게 뭐에 속하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얼른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설명해드리면 금방 박사가 되는 겁니다. 강의라는 거 하는 건 설명이라고 하는 건 언제만 알아보면 돼? 5분 전에만 알아보면 돼요. 5분 전에만 외워놓으면 가서 떠들으면 그게 박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다. 그러다 또 다른 거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아까 넣은 게 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또 한번 읽어보고 나와서 또 설명하고 하여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앉아서 찾아보면서 같이 하면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현실에 임기응변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 수많은 29가지나 되는 용도 종류 또 세분화에 되는 그 수백 가지 되는 이걸 다 외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 한 번은 쭉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건 기본서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용도를 변경하는데 그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꿀 때 위험 요소가 더 높은 거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전에 쓰던 용도보다도 새로 용도가 화재라든지 그런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거로다가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거 허가받고 용도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도 허가받는 게 있고 반대로 더 위험 요소가 낮은 쪽으로다가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족하고 또 같은 위험도끼리 위험 요소가 같은 것끼리 그렇게 지들끼리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상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이런 크게 용도 변경할 때 3가지 절차가 있다. 위험 요소가 높아진 거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받고 하고 위험 요소가 낮아지는 대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만 하면 되고 같은 위험끼리 A라는 용도와 B라는 용도가 위험에 같다.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이런 내용들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에서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건축물이 건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완공된 건축물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지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 점검이라는 것도 실시해야 되고 철거할 때는 철거 신고, 멸실됐을 때는 멸실 신고. 철거라는 건 내가 뜯어내는 게 철거입니다. 그때도 철거하기 전에 미리 3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이라는 건 홍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가 발생해서 사라진 거죠. 그때는 멸실을 하고 그때도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철거 신고, 멸실 신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호적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하고 나서 그 사실을 등기부에다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게 있어.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다? 토지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청인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자기들이 직접 등기를 대신해 주는 등기 촉탁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등기 촉탁제도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이란 말이 있고 등기할 때 등기 촉탁이란 말이 있어요. 아마 등기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보통 등기 신청이라 하죠. 왜? 여러분들이 하니까 등기 신청. 근데 행정청이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다가 이거 올리는 건 등기 신청이라지 않고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등기해달라고 올리는 건 등기 신청. 행정청이 이거 등기부에 올려주세요 라고 올리는 건 등기 촉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걸 왜 구분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행정청이 등기해달라고 하던 국민들인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하던 뭐가 다른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할 때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고 행정처 할 때는 등기 촉탁제도라고 하고 무슨 위촉하여 맡긴다라는 게 촉탁이거든요. 신청한다. 위촉하여 맡긴다. 뭐 그게 대단한 용어를 그죠? 그 일제시대부터 쓰는 용어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로 통일해도 되지 쓸데없이 용어를 둘러 나눠가지고 간단한 용량 부족한 이 머리들 그죠? 더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건 그것도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저는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등기 신청과 등기 촉탁은 구분된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여기 건축물 유지와 관리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 관리가 끝나고 나서는 건축물의 내부적으로도 합니다. 그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영동대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죠. 그럼 도로에 뭐 한다? 대지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와 대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즉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땅은 대지는 뭐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왜?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뭐라 부른다? 실무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뭐라 한다? 맹지라고 그러죠. 그런 맹지는 건축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이 맹지라는 뜻도 원래 어떻게 쓰죠? 눈목자에다가 그래서 맹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망할 망자 썼죠. 눈목자 써. 눈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이 말았으니까 뭐야? 눈이 멀었다. 이게 맹자예요. 좀 뭐 한자를 이지로 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눈이 망한 게 맹자입니다. 그리고 땅지자죠. 그럼 맹지, 눈이 망한 땅 이러는데 이 눈이라는 게 출구를 말하는 겁니다. 출구.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면 도로랑 접하여 있어야 도로가 있어야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랑 접하지 못한 땅을 말한다? 그걸 맹지라고 표현한 건데 저는 왜 여기다 또 맹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기 시각장애인들 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말을 여기다 왜 붙여놨는지 그것도 법률 용어로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런 맹지라는 건 건축물을 질 수 없는 땅이란 뜻이고 그러면 건축물을 질 수 없는 땅은 뭐죠? 도로랑 접하지 않은 거.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연결되지 않는 땅. 이런 것들은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의 제일 중요한 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접하지 않은 땅을 뭐란다? 맹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런 건축물의 대지와 그런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일부 건축설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여기가요. 가장 잡다한 것들입니다.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잘 지으면 뭡니까? 이번에 저기 포항에 지진 난 거 보십시오. 필루티 구조라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어떤 거? 1층 그걸 벽으로 다 이렇게 쌓은 게 아니고 1층을 기둥으로만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다 건물들이 올라간 거.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는 뭐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그래서 기둥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걸 무슨 구조를 한다? 필로티 구조를 하죠. 그럼 이런 필로티 구조로 되는 이런 땅에는 건물이 이게 지진해서 흔들어 버리니까 이 기둥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텔레비전 보면 끔찍하죠. 전부 다 기둥에 있는 그 철근들 다 겨나온 거 보이고 이거 거의 완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시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웬 놈은 필로티 구조가 그렇게 많을까? 필로티 구조로 건축물을 지면요. 건축에서 혜택을 주는 게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층수에서도 포함시키지 않고 또는 어쨌든 이 바닥 면적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또 주차장에다 쓰거나 그러면 혜택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진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필로티 구조는 치명적인 거죠. 이거 뭐 묻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돼 있던 것들 전부 다 다시 뭐 해야 돼? 벽 다 쌓아야 돼요. 다시 벽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다 다 벽으로 막아가지고 다시 이걸 콘크리트라고 철근으로 다 다시 넣어서 보강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냥 필로티 구조로 뒀다가는 이것 큰 심각한 이거 무너지는 순간 속에 있던 사람들 다 깔려 죽잖아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조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지역이 있는 데들 있잖아. 지진 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진 구역 같은 데서는 필로티 구조로 짓는 건 이건 금지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이자까지 지은 것들도 필로티 구조로 됐던 혜택 주던 걸 다시 벽으로 막아도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짓는 걸 말한다?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로티 구조로 짓는 것도 있더라. 자, 이런 구조적으로 건축물은 안전하게 지어야 되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 또는 각종 설비들 승강기라든지 그런 또 열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각종 설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잡다한 것들이거든요. 건축법 중에서 가장 잡다한 게 구조재료 설비 쪽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외운다? 죽었다 깨라도 못 외웁니다.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그중에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출제 가능성인 거 몇 개만 찍어서 공부하는 거지 여기는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그런 일정한 용도지역이나 일정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럴 때 아까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용적률은 몇 프로 이하로 자란다 등등 이런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 안에다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입니다. 특히 특별 건축구역 같은 것도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도 있고 또는 특별 가로구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일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 짓을 때는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이런 또는 일부 완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 났었고 올해도 시험 문제 났던 게 건축협정입니다. 이건 2년 재작년에 만들어지고 2년 연속으로 났어요. 그래서 건축협정 이건 뭐 하자는 거냐? 하나의 대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몇 개, 2개 이상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2개 대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소유자가 각각 다른 2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짓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겠대. 그러면 그 두 사람끼리 뭐 하면 되죠? 건축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짓자라고 자기들이 협정을 체결해서 건물을 주면 일부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더 규모가 크게 짓게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더 양호하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런 건축협정이라는 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한 번 벌써 2문제가 났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행강제금. 건축법에서 이렇게 건축을 지어라.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각종 규제가 있는데 그걸 뭐하는 사람이 있다?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에게 뭐 할까? 먼저 철거명령 같은 걸 내립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지었잖아. 부셔.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거.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그걸 뭐란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새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처벌 쪽에 들어가서 그런지 요새는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뭐한다?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는데 자, 먼저 용어적인 쪽에서 살펴보자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에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그럼 용어적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건축법은 뭘 다룬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게 핵심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건축물이 무엇이더냐? 건축물이란 용어를 알아두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럼 뭐가 건축물이죠? 자, 건축물하고 공작물이라는 걸 구분한다고 무슨 법에서 나왔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공, 형체, 분물이라고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6가지 개발행위가 있다 그랬었고, 그런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으라.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때 3주차 강의에서 그때 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나는 세 번째 강의에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축물에 건축하고 공작물에 설치라고 해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했었죠. 그럼 먼저 이쪽으로 와보시면 공작물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쓴다 했죠? 공작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게 공작물입니다. 즉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전부 다 뭐가 된다? 그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공작물이죠. 그럼 공작물이라는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자는 거죠?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건축물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건 한마디로 뭐란다? 건축물. 그럼 공작물과 건축물은 어떻게 갖고 다를까? 자, 건축물도 뭐의 일종이다?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맞죠? 왜?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사람들의 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 당연히 건축물도 공작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공작물하고 건축물의 범위는 뭐더냐? 공작물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죠? 그것도 공작물이죠. 근데 그걸 다 건축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되려면 공작물 중에서 이런 얘기야.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2가지로 나눠서 보자. 첫째는 어떤 걸 볼까?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냐? 여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땅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에 있는 것은 뭐를 갖춰야 그게 건축물이 된다? 공작물 중에서 인공적으로 제작되어 만들어진 물건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원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서 토지 위에 정착된 것 중에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란 말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과자라와 또는 자를 잘 보십시오. 과는 영어로 뭐죠? and라는 뜻입니다. 과는 영어로 and라는 뜻이고 또는은 뭐죠? 영어로 or입니다. 그러면 and라는 건 A and B 그러면 무슨 뜻이죠? A와 B 2개다. 동시유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A와 B 2개다. 무슨 유권? 동시유권. 이건 둘 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시자야. 동시유권. 자, 반면에 이쪽으로 옮길까? A or B 해버리면 이때는 뭐가 되죠? 이거는 개별 요건이랍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 이게 또는이야. 이건 흔히 개별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럼 동시 요건이라고 하는 건 A와 B 둘 다라는 뜻이 와자를 붙이는 것이고, 또는 자가 들어가면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A든 B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개별 요건, 또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죠?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지붕과 and, 그리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말기가. 그럼 뭐만 있으면 이게 건축물이 됩니까?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이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뭐만 있으면 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그것도 건축물이 된다. 2가지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 되고, 아니면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기둥만 있는 게 뭐죠?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자 같은 것들. 정자는 벽은 없잖아. 사방이 다 뚫렸잖아. 기둥만 있죠. 그리고 그래도 그것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기둥은 없어도 벽으로만 다 둘러싸여 있어도 그래도 뭐가 된다? 그것도 건축물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래서 지붕은 꼭 있고 기둥 또는 벽 했을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걸 뭐라 본다? 그걸 건축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하고 됐습니다. 거기다 더하기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하고 됐죠. 이에 딸린 시설물이 뭐죠? 바로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들. 뭐였죠? 여기 담장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담장이 둘러채고 있다면 이 담장 같은 것들, 이것도 건축물에 속합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야 돼. 건축물에 딸려있는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딸린 것도 우리 뭐라 본다? 그것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입니다.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것 말고 땅 위에만 있냐? 땅 속에도 있지. 어디? 지하에 대한 또는 고가. 고가라는 건 높은 사다리 위에를 고가랍니다. 우리 고가도로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고가도로라는 건 밑에 교량 다리로 돼 있고 위에만 도로가 나진 거. 이거 고가도로잖아. 이거 고가라는 건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자. 이게 고가죠. 그러면 땅속이나 이런 땅속이나 또는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이 고가 중에도 뭐가 있단다?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 말합니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요번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났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 중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하면 이것도 다 물어본다. 이것도 건축물로자. 땅속에 있는 사무소, 땅속에 있는 차고, 땅속에 있는 창고 이런 것도 다 건축물을 보는 것이고 또 고가 위에 있는 이렇게 위에 놓여있는 이렇게 놓여있는 사무소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점포, 차고, 창고도 다 물어본다. 그것도 건축물입니다. 근데 머리자만 따볼까요? 사공, 점차, 창 하고 됐습니다. 지하나 고가에서 사공이 많으면 사공이 뭐죠? 배 젓는 노 젓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사공이잖아. 사공이 많으면 그 배는 점차 창고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점차 창고로 간다. 저는 사공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만 주워 들었는데 갑자기 왜 너무 사공이 많은데 그 점차 배가 어디 간대? 창고로 간답니다. 어디서는 지하나 고가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점차 창고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아까 기본서에 딸려 있는 그 부록 있죠? 그림을 보면 이거 다 써놨어요. 이거. 지하나 고가에서 노젓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자만 갖고 그 내용 갖고 애워나가는 방법이 작년보다 올해가 아마 한 4배 정도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4배 정도 늘어났을 거야. 작년까지는요.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애워라 라고 했었는데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공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울 수 있을까? 저야 다 애워놨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원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애우기 쉬울 것이라 그걸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거의 4배 정도, 3배가 아닐 겁니다. 한 4배 정도일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도 연구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할까? 그래서 기발할 아이디어가 없을까? 제 나름대로 연구 뒤지게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다가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1,000원짜리 하나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채택된 분에 한해서. 그래서 그걸 자꾸 애우는 방법 그것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만들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로다가 이걸 연결해서 애울 것이냐. 끊임없이 연구하니까 여러분들도 도움 받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서 노젓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그래서 여기 지하나 고가에서 노젓는 사공이 많으면 점차 그 배가 어디 간다? 창고로 간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5가지 이 내용은 뭐에 속한다? 건축물에 들어가더라. 건축물에 있는 5가지 지하나 고가에 있는 건축물 5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써는 고층 건축물들. 건축물 중에서 고층 건축물이 있고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층 건축물 시험 지문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놈의 숫자를 외운다는 게 정말로 끔찍합니다. 왜 그렇죠? 젊을 때는요. 숫자 외워집니다. 저도요. 젊을 때는 우리 집 전화번호 다 외웠었고 우리 아들놈 딸내미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요새는 못 외웁니다. 마누라 전화번호 몇 번이죠? 길게 2번입니다. 집이 길게 1번. 그 다음에 마누라 핸드폰 길게 2번. 아들놈 핸드폰 길게 3번. 딸내미 핸드폰 길게 4번입니다.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거 머릿속에 외우더냐? 못 외웁니다. 그 전화번호. 안 외워지더라고. 참 신기하게 안 외워지더라고. 옛날에는 줄줄줄 잘 외웠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숫자라는 데서는 암기라는 게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노디기들을 위해서 가급적인 숫자들을 외우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외우는 게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외울 수 있도록 하지? 그걸 올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고층 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게 고층 건축물이다? 여기 와보시면 고층이 되려면 최소한 30층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층수로서는 30층 이상이고 높이로서는 얼마다? 120m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로서는 120m 이상이니까 또는 자가 들어가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따라서 층수는 28층인데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층수는 28층인데 높이는 130m입니다. 고층이다? 아니다. 고층 건축물입니다. 층수는 28층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고층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 높이가 얼마랍니까? 130m, 120m 이상 됐잖아. 그러면 그건 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는 자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개별 요건, 아까 말씀드렸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고층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0m. 여기서도 30층과 120m를 연결시켰죠. 그럼 결국 한 개층을 여기서는 건축법에서는 몇 미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개층을 3m로 보겠다는 게 건축법의 의도라는 거. 이건 건축법입니다. 반면에 다음 주택법에 가보면요. 뭘 떠들었냐? 그때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이라는 말이 주택법에서 나와요. 그럼 50층, 높이는 150m 잃어버리면 한 개층을 3m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보고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을 4m로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층수가 똑같이 22층이래. 그럼 아파트 22층하고요. 상가 건물 22층하고 비교해보면 상가 건물 22층짜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 거고 아파트 그렇게 짓는 것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은 한 개층이 3m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상은 한 개층의 층고가 보통은 2m 7,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주택법에서 그렇게 돼 있고 건축법은 한 개층을 4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해서 꼭 4m는 아니야. 어떤 때는 4m 안 되는 경우도 있고 4m 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계산하고 주택법은 한 개층을 3m로 계산한다는 것.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기억해 두셔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층수는 3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120m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가 된다? 그건 다 고층 건축물이 된단다. 그래서 층수는 30층 또는 높이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그건 고층 건축물.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그럼 초고층이 뭐더냐? 예, 층수가 이제 30층이 아니라 50층 이상 되는 것들. 그거는 그냥 고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중에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층수는 몇 층? 50층 이상. 그러니까 이걸 또 미터로 계산하면 한 개층이 4m가 건축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게 높이가 20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그럼 물어보죠. 층수는 53층이야. 높이는 180m야. 초고층이다? 아니다. 초고층이죠. 다시 층수는 53층. 높이는 180m.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했으니까 50층 이상에 53층이 들어갔죠. 그 자체로 초고층입니다. 비록 높이는 200m가 한다는 180m지만 그래도 그거는 초고층 건축물에 속한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준초고층 건축물은 뭐 되냐? 이 개념이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준초고층이 뭐냐 그랬더니 고층 건축물 중에서 아까 고층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죠.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그럼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 아닌 것. 아니라는 건 어디야 그럼? 잘 봐요. 아까 고층 건축물은 요 파란 게 높이가 고층입니다. 얼마만 되면 돼? 30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만 되면 일단은 다 뭐죠?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게 이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다 고층 건축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 이상부터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부터는 요 빨간 거, 요거는 뭐라 부른다? 요 빨간 건 이거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초고층도 뭐에 속해 있는 거야? 고층 건축물의 일부입니다. 고층 건축물 속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럼 고층하고 초고층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이제 무슨 색이야? 이거 녹색으로 칠해놓은 거. 그러면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그 가운데 사이에 빈 이 공간 요걸 뭐라 부른다? 그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준초고층은 결국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라고 되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50층 이상이 아닌 것 이 말이야.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 되는 것 이것이 아닌 거. 그 공간이잖아. 이게 준초고층. 높이로 따진다면 120m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200m 이상이 아닌 것. 그러면 120m 이상, 200m 미만까지는 뭐라 부른다? 그건 준초고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초고층을 정확하게 정리하려면 30층 이상, 50층 미만 또는 120m 이상, 200m 미만 그 사이에 있는 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가 참 힘들잖아. 그래서 뭐죠? 고층 건축물은 뭔다? 고3에게 시비 걸지 마. 이렇게 합니다. 고3에게 시비 걸지 말랍니다. 예, 집에서도 고3한테 시비 걸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수능 끝났죠? 고3 수험생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죠? 아빠, 엄마가 거기다 시비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시험 떨어지면 아빠, 엄마가 인생 책임질 겁니까? 그죠? 또 지나가다가 고3한테 괜히 건드려 버리면 걔들이 나중에 칼 들고 달라듭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 나 건드려? 해서 걔들한테 잘못 건드려 버리면 예, 칼부림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3에게는 시비 걸지 마. 고층 건축물은 3에게는 12잖아. 그죠? 고3, 12. 고3에게는 시비 걸지 마. 고3, 12. 이렇게 하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면 초고추장에다 오이나 찍어 먹어. 예, 고3한테 시비 걸지 말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초고추장, 초고추장, 초고층, 초고층. 이게 초고추장이잖아. 초고층에는 뭐란다? 오이나 찍어 먹어. 5층 200m. 오이. 그래서 초고추장에다 오이나 찍어 먹으랍니다. 고3한테 시비 걸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오이에다가 초고추장에다 오이나 찍어 먹어라. 초고추장 오이 찍어 먹어라. 아셨죠? 그렇게 오이라는 숫자도 이어집니다. 그럼 준초고층은 뭘까?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걸 준초층이라 했잖아. 그래서 준자를 중딩이라고 하자. 준은 가운데잖아.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중딩이는 준고층, 준초층이니까 중딩이는 고등이 중 초등이가 아닌 애들을 뭐라 부른다? 그걸 중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딩이가 뭐냐? 고등이 중 초등이가 아닌 애들은 그냥 다 중딩이다. 그래서 중등이는 고등이 중 초등이가 아닌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자, 이제 용어정의로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 자, 다음 세 번째 용어정의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만을 따자 군중준자입니다. 자, 이쪽 칠판으로 와볼까요? 여기다 간단히 쓰자. 다중이라는 건 한자 쓰면 만을 따자입니다. 다중이라는 건 많은 군중 이런 뜻이요. 많은 군중이 이용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는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용어는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것. 이때 많은 사람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 본사 사옥이다. 그럼 누구만 이용합니까? 삼성전자 직원들만 출입이 원칙이고, 만약에 내부에서 사람들이 왔으면 사전에 밑에 안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쪽 밑에서 어떤 출입에 대한 어떤 증을 받아야지만 출입할 수 있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때 동시유권이라 둘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첫째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들, 또 하나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6가지 건축물, 이런 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려면 첫째, 아까 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걸 전제로 할 것. 이게 없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16층 이상이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16층 이상이란다. 이게 16층이라면 바로 이 건축물들. 이거죠? 요 두 개의 건축물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건 다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16층 이상 되는 호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중이용입니다. 16층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그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런데 16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즉 15층 이하 되는 것들, 그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자,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마다 바닥 면적들이 있잖아요. 그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게 최소한
5,000제곱미터 이상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규모가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16층이 안 되는 걸 전제한 거야. 16층이 이해되는 것들은 전제 조건이 그 경우 그때 바닥 면적에는 5,000 이상이고, 용도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 몇 가지 용도로만? 6가지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 보면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있는데,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빼고 또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렇게 6가지만 뭐에 속한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자. 자, 따라서 결론,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것. 그 중에 첫째,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건물의 규모도 묻지 않고 용도도 묻지 않고 16층 이상이면 전부 다 일단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따라서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만 되든 3,000제곱미터만 되든 관계없어. 16층 이상이면 전부 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될 때 15층이 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하라. 첫째, 바닥 면적 합계는 5,000 이상이고, 여기 판문종, 여관종이라는 이 6가지 용도로 쓸 때만 그런 바닥 면적의 5,000 이상으로서 판문종, 여관종 이것만 뭐로 본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판매시설의 대표적인 뭐죠? 백화점 같은 거. 판매시설의 대표적인 거 백화점.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표적인 거 공연장 같은 거. 그죠? 종교시설, 종교시설 성당, 종교시설이죠. 여객용시설, 버스터미널, 이게 여객용시설, 관광 숙박시설, 관광호텔, 종합병원, 여기 병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이 6가지 용도를 예를 들어오는 게 여기서 써있는 판매시설로서 대표적인 거 백화점, 문화 및 집회시설의 대표적인 거 공연장, 종교시설로서 대표적인 거 성당 또는 교회 이런 것들, 또는 여객용시설로서 대표적인 거 버스터미널, 관광 숙박시설의 대표적인 거 관광호텔, 종합병원, 병원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건데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뭐라 부른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죠. 그래서 애우는 방법은 다중인격자라는 건 약간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중인격자라죠. 이분들은 아무나 때리니까 뭐죠? 불특정 다수이죠. 그냥 닥치는 데로서 아무나 보면 막 두들겨 패려갑니다. 그냥 아무나 때리고 몇 층에서 16층 커피숍에서 그럼 16층 커피숍에서 뭐 한답니까?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여기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거기서 무슨 짓을 합니까? 판문종도 올리고 여관종도 올린답니다. 판문종, 여관종. 이때 판문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기술용사 있죠? 거기 나왔던 JSA. 바로 JSA 있는데 그게 공동경비구역. 그게 판문점만 아닙니까? 그 판문점에 가면요. 작년 2016년 1월 달에 뭘 맞더냐? 거기다 평화의 종이라는 걸 거기다가 걸어놨습니다. 그 평화의 종이라는 걸 걸어놨죠. 그 평화종이 뭐죠? 판문점에 설치한 평화종을 그걸 판문종이랍니다. 판문점에 있는 종, 판문종. 그 다음에 여관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도 여관 입구에서 사람 들어오면 띠릭띠릭 하는 소리 나는 뭐도 있다? 여관에도 총소리가 울립니다. 여관종. 그래서 이 약간 또라이인 다중인격자는 아무나 두들겨 패고 불특정 팔고 또 16층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뭘 두들긴다?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리는 지랄 같은 짓을 한다. 바로 이게 바로 누구다? 다중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16층 이상 되면 볼 것도 없이 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게 아니라면 16층이 아니라면 바닥 면적 합계는 5,000 이상 되는 판문종, 여관종. 요거는 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응용 문제로 재작년에 시험지에 났었거든요. 그때도 얼마든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자, 여기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어떤 게 지하층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표면입니다. 빨갛게 되는 요 선이 이게 뭐다? 바로 지표면이죠. 지표면. 그걸 기준으로 여기 건물이 지금 2개층이 있습니다. 요게 위에 있는 한 개층, 밑에 쪽이 한 개층인데 요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다 빗금친 부분은 뭐죠? 이건 바닥 두께를 예를 든 겁니다. 상당히 두껍게 그려놨는데 진짜는 저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닥의 두께를 좀 두껍게 했죠. 그래놓고 요게 지금 몇 층짜리다?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층. 그 중에 한 개층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밑에 층.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가 또 하나의 층입니다. 그 중에 위에 부분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는 이쪽은 연녹색 있는 이 부분은 물을 것도 없이 저거는 뭐다? 지상층입니다. 왜? 지표면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거는 보나마나 지상층이죠. 근데 요 밑에 이거 분홍색으로 되는 이 부분은 이건 일부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상에 올라가 있잖아. 요건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하가요. 이거 반지하죠? 반지하는 어떤 때는 지하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지하층이죠? 바로 지하층이란 그 건축물의 바닥이 보세요. 요 층을 보는 거 요거 위에 층은 볼 것도 없이 지상층이니까 그건 따질 게 아니고 이 밑에 층만 보는 거다. 요 건축물의 요 바닥이 어디죠? 요 바닥 여기잖아. 요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 그래서 요 층은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다. 바닥이 지표면보다 밑에 있죠? 있는 층으로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럼 어디부터죠? 여기 바닥에서부터 요 지표면까지의 요 평균 높이를 여기는 H1, H1, 그래서 H1. 그래서 요 바닥에서 지표면 평균 높이. 왜 평균 높이라고 썼죠? 지표면이 반드시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표면이 어떤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지표면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지표면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재는 거하고는 지표면이 다를 수가 있죠. 그걸 평균 낸 높이가, 이게 H1이야. 그게 뭐보다? 해당 층 높이. 한 개 층은 바닥으로부터 요 위에 부분까지가 한 개 층 높이라 그랬죠? 그 검은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 그러면 이게 H2죠. 요까지, 요 빨간 부분. 요게 H2입니다. 그러면 요 H1인 이 평균 높이가 H2인 층 높이 2분의 1 뭐다? 이상일 것. 이때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같거나 더 클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즉, 요 빨간 거 H1의 이 높이가 이쪽에는 H2의 빨간 이 높이보다도 저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것. 그러면 이상일 것. 그럼 지금 보세요. 이 H1이 더 큽니까? H2가 더 큽니까? H1이 더 크죠? 그러니까 H1이 H2보다 더 크다는 조건을 충족했잖아. 그러면 이 층은 무슨 층이 된다? 이거는 지하층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참 어려워. 다시 한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요 H2 그보다 저쪽이 더 이상일 것, 더 클 것, 같거나 클 것 하면 이거는 지하층이죠. 근데 이 말귀를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을 갖다냐? 자, 요 한 개 층에 2분의 1 되는 걸 먼저 찍으십시오. 한 개 층에 2분의 1 되는 게 어디죠? 여기입니다. H2의 요 지점이죠. 여기서 뭘 하자는 얘기야? 지표면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한 개 층에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내 눈을 놓고 지표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표면이 밑으로 보이냐? 지표면이 위로 보이냐?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봤을 때 지표면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더 위로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요 빨간 게 지표면이니까 2분의 1 되는 것보다도 지표면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 되는 지점은 지표면보다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층이다? 지하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은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지점이 중심이에요. 이 건물의 2분의 1 되는 지점이 중심이잖아. 그 중심에서 봤을 때 지표면이 우리 보인다는 건 이 전체 2분의 1 되는 게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땅속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건 지하층이다. 만약에 지표면이 저 밑으로 보이면 지금은 지표면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표면이 밑에 이렇게 보인단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보다 지표면 밑으로 보이잖아. 그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이건 지상층이 되겠다. 따라서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걸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지표면이 위로 보인다? 이거는 지하층. 지표면이 밑으로 보인다? 이때는 2층은 지상층. 아셨죠? 그렇게 정리한 걸 용어로서는 법률용어로서는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귀를 잘 분석해야 되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응용 문제로 시험 문제가 몇 년 전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문제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건축 행위라는 걸 살펴봅니다. 아까 건축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신축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다냐? 3가지가 신축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대지를 뭐라죠?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아무것도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에다가 새로이 건축물을 지었다? 당연히 없는 데에다 건물을 지었다? 신축. 가장 천연적인 거죠. 두 번째, 아니야.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 근데 이 전부에 대해 철거하거나 멸실됐습니다. 내가 다 뜯어내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서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전부 다 철거하거나 멸실됐다. 그리고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종전했던 게 전부 다 멸실돼서 없어졌죠?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이것도 뭐에 속한다? 신축이라는 개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부속 건축물만 있었어. 이때 부속이라는 게 뭐더냐?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골에다가 농가주택을 짓습니다. 그럼 농가주택은 뭐가 될까? 그건 내가 먹고자 하는 주된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뒷편에다가 뭘 짓죠? 헛간, 뒷간이라는 걸 짓습니다. 헛간은 소 같은 것들, 여물 같은 거 이렇게 먹이거나 어떤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하기 위한 헛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뒷간이 뭐죠? 해우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응아하는데 바로 해우소. 그게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헛간 뒷간을 뭐라고 합니다? 그걸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부속 건축물만 먼저 졌습니다. 그럼 부속 건축물만 짓는 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건축물 짓는 거니까 당연히 신축이죠. 그런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옆에 땅에다가 뭐 이번에 뭐 졌다? 주된 건축물이 졌답니다. 그럼 부속 건축물 짓는 것도 신축이지만 그 위에다 또 하나의 건물을 옆에다 새로 짓면 주된 건축물을 짓면 이 주된 건축물 짓는 것도 뭐로 본다? 그것도 신축으로 보자. 그것도 신축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반대일 수도 있죠. 주된 건축물을 먼저 져놓고 나중에 부속 건축물 짓면 그 뭐가 될까? 반대일 때는 그때는 그건 증축입니다. 주된 건축물 먼저 져놓고 나중에 옆에다 그 부속 건축물 짓었다? 그때는 증축입니다. 반대로 부속 건축물 져놓고 주된 건물 짓는다? 그때 주된 건축물은 그건 신축에 속한다. 다르죠?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기존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다 별도로 하나의 건물 더 짓잖아요. 그럼 이 별도로 짓는 건 뭐가 된다? 그건 증축에 속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건축물이 하나 있는 대지에다 다른 건물을 추가로 졌다? 원칙은 뭐다? 증축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뭘 졌다?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땐 부속 건축물 있는 데다 주된 건축물은 이거는 증축이라 하지 않고 그건 신축이라고 한다. 그건 예외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요게 원칙이고 요거는 요 원칙의 예외적인 성격을 갖는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다. 주된 건물 짓는 것만은 그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본다는 거. 아셨죠?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원칙과 예외로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증축은 뭐가 증축이 되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요거를 증축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건축 면적, 연면적 이거 안 배우셨어요? 좀 이따 더 뒤에서 이제 면적 개념 나오는 데서 거기서 다시 볼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어쨌든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여기 무슨 자 들어있죠? 또는 자 들어있잖아. 또는은 무슨 뜻이다? 개별 요건. 그 중에 하나. 그때 앞에 컴마 찍은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한다? 그것도 또는 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또는 높이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다. 결국 네 가지 중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증가시켜도 뭐가 된다? 증축입니다. 네 가지를 다 증가시켜야 증축이 아니고 넷 중에 하나만 증가시켜도 증축으로 본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아까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더 크게 지면 신축이지만 일부만 철거하거나 멸실되고 이만큼은 남았잖아. 그 위에다 4계층만 더 올라갔죠? 아까는 전부 철거된 데다 새로 6계층을 진 거고 이건 원래 이거 1, 2, 3, 4층 있던 걸 2계층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시 4계층을 더 올려서 6층을 했죠. 그럼 일부만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요거는 증축이라고 합니다. 또는 높이는 변동이 없는데 건물 전체 높이 없죠? 근데 요 중간에다가 층수를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층수만 증가됐죠? 다른 건 증가된 게 없는데 층수만 증가됐잖아. 그래도 증축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 옆에 되지만 원칙은 뭐로 본다? 증축. 다만 부속 건축물에다 주된 건물 지면 그거는 신축. 이렇게 정의하죠. 자, 개축이라는 건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어떻게 졌죠? 종전과 같게 짓거나 종전보다 작게 졌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면 이거 뭐였을 건다? 개축. 하나 더 있어요.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했는데 일부만 철거해서 그러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면 이걸 같거나 작게 지는 걸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는 말을 써요.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고 하면 같거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니까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에 속한다? 개축. 결국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면 개축이 되고 또 하나 기존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했는데 종전과 같거나 작게 지면 이것도 개축에 속한다. 다만 이 일부라는 게 얼마큼의 일부다냐? 요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아직 이 용어적이 안 나왔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림 보면서 할 거야. 사진 보고. 그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내기부지 4가지 중에 몇 가지는 포함시켜야 돼? 3가지는 포함돼서 철거해야 그걸 일부 철거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축은 뭘까? 자, 재축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이 개축이라는 용어가 종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죠? 이거 천재집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되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재축이 되려면 개축하고 다른 게 뭐죠? 개축은 내가 뜯어내는 뭐였었죠? 철거란 말을 씁니다. 개축은 내가 이 건축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뜯어낸다. 그건 개축이야. 근데 홍수가 났다.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다시 짓는데 그게 천재집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다. 화재가 또 재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재집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다. 그리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지면 축조하면 그게 뭐 된다? 재축이래요. 그럼 다음의 요건이 뭐죠? 첫째,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원래 있던 건축물의 규모 그대로까지만 새로 지어야 되지 종전보다도 연면적 합계가 초과되면 그때는 증축이 되거나 그건 신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야 된다. 이거는 변화가 없다. 근데 동수, 충수 및 높이 그랬습니다. 그럼 동수나 충수나 높이 이 3가지는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째, 동수, 충수, 높이는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할 것. 그러면 결국 연면적 합계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나 충수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라면 이하라는 건 각가나 작게진다 이거죠. 그럼 뭐가 된다? 그건 재축입니다. 이거는요. 종전도 같은 개념이야. 종전에도 재축은 천재집이나 재해로 멸실됐는데 라는 걸 전제해 놓고 멸실됐는데 종전규모 이하로 졌다. 이 얘기입니다. 연면적 합계라든지 동수나 충수나 높이가 종전규모가 같거나 작게졌다. 그게 이하거든요. 이하로 지면 그거는 뭐가 된다? 그거는 재축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 새로 추가된 게 있죠. 그게 뒷부분이야. 다만 여기 동수나 충수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셋 중에서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했답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졌대. 그런데도 컸는데도 동일한 게 아니고 더 크게 졌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동수를 하나를 더 늘렸다. 층수를 하나 더 늘렸다. 높이를 종전보다 더 높게 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더 크게 했어도 그래도 해당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더 초과한 게 어느 범위에 들어있다?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즉 법령에서 지으라는 규모 내에서 한다면 종전에 건물을 짓는데 여기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몇 층짜리냐? 종전에 3층까지 졌었어. 근데 이번에 재해로 다 멸실되고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동일한데 층수만 1개층, 4개층으로 더 올렸대. 그럼 5개층 이내로 짓는 지역이니까 4개층까지 짓는다. 그게 층수는 층수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다. 5층 이하로 짓는다는 법령에 적합하다면 그때도 그건 뭐로 본다? 그때도 그건 증축이 아니라 재축으로 보겠답니다. 그래서 재축이 된 용어가 참 어려졌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첫째, 천재집이나 재해로 멸실되었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근데 연면적의 합계나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로 지면 이건 당연히 재축. 그런데 이거 동수, 층수, 높이가 동수수는 높이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했더라. 동수가 더 초과됐다. 층수가 초과됐다. 높이가 종전보다 더 크게 했다. 그래도 그게 뭐에 맞으면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법에서 정한 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모두 적합하다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재축으로 본단다.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전이 뭘까?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죠? 첫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 보면 주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 보내, 주기라는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얼리 옮겼다?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겼답니다. 자, 보세요.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다 이렇게 옮겼다. 요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옆으로 옮겨버리는 거. 크레인 같은 거로 다 들어서 올리거나 또는 밑에다 굴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건물을 밀어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았죠? 그러고 이동시키면 요거는 이전이 된다. 그때 같은 대지로만 옮겨야 돼.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건 이전이 아닙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동시키면 이건 이전.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뭐란다? 이걸 건축행위로 한단다. 여기까지죠. 이제 다음에 나가는 건 뭐죠? 이제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더냐? 맨날 건축 허가 받아라. 근데 허가권자가 누구일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